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 자, 그러면은 벌써 저희 이 여름 학교에 지금 정확히 반이 지나갔죠. 정확히 반이 지나가서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오늘과 내일의 두 개는 이제 특강이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앞에 있었던 거는 기초 강의, 개론 이렇게 그런 거였고 이제 오늘과 내일 있을 두 개 강의는 특강에 해당되는데 오전에 김주환 교수님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우주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천문학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현재 자연과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는 홍성국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발표를 맡은 게 천문학과 인공지능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내일은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핫한 딥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천문학과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앞에다가 단서를 하나 달아놨죠. 초짜를 위한이에요. 예. 저와 오늘 이제 여태까지 이 스쿨에 이제 참여하신 다른 네 분의 교수님들, 박사님들과 저의 큰 차이를 두자면은 다른 네 분의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강의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짧게는 십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한 길을 파신 장인들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단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경험이 좀 많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직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머신러닝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두 개 강의를 통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다른 분들과 비슷한 그런 강의를 해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저도 여전히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우는 입장이고 여전히 현재 추세가 어떤 건지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처음 접할 때 어떤 느낌일지 약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잠깐 앞에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 정도, 그 정도라고 오늘과 내일의 수업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 하면은 여러분 요즘 너무 매스컴에서 핫하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는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가장 유명한 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도전장을 던진 세계의 대결에서 바둑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세돌군단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쇼크를 일으키게 된 거는 바로 이 알파고와 이세돌 사이의 그 바둑 대결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동영상은 딱 첫날 대국했을 때 이야기였어요. 첫날 대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세돌이 처음엔 졌지만 다음번엔 어떻게 되겠지. 그전에는 대국하기 전에는 이세돌이 이건 당연히 이기지. 뭐 말이 분분했었는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첫날 지고 그 다음에 계속 지다가 한 번 이겼죠. 한 번. 나중에는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심해졌고요. 아마도 이세돌이 그때 구글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세돌이 그 1승을 했었던 것이 인간이 바둑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경기에서 충격을 받고 나도 바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봐야지. 나도 알파고를 이기는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도전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과학원의 모 교수님도 그래서 열심히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말고 가장 유명한 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한 건데 이거는 요즘 안 그래도 핫한 자율주행이죠.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계열에서 꽤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운전자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죠. 자동차에다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입력해 놓으면은 그 경로를 따라서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뭐 우리나라 차들도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은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종류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처음으로 이게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그때도 많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건데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실험하고 있는 상점인데, 어떤 거냐면 상점에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점에 가는데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원이 아무것도 없고 뭐 마치 코스트코나 뭐 홈플러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물건들은 있어요. 근데 안에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산하는데도 직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뭐 그런 거 결제 시스템을 사용을 하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끌고 가서 여기 앞에 무인 계산대 앞에서 자기 본인이 직접 띡띡 바코드를 찍고 해야 되는데, 아마존 고에서는 물건을 집으면 그리고 그냥 나가면 자동으로 내 컴퓨터, 내 계좌에서 결제가 끝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놔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내가 어떤 물건을 집으면 이 물건을 딥러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도 물론 딥러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요 물건을 집었다. 다시 놓으면 이거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기억을 해둔 다음에 밖에 나가는 순간 결제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아마존고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 좋은 면만 있느냐? 뭐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죠. 딥페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딥러닝을 위해서 얼굴을 흉내내는 거죠. 자,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의 얼굴, 유명 인사의 얼굴을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둔 다음에 그 유명 인사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킨 유명인의 얼굴을 여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 이제 쌍욕을 하는 뭐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인들을 합성한 포르노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이렇게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동영상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기회를 주는 동시에 너무 기계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은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머신러닝 기계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런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머신러닝 기계 학습에 대한 하이프 말고,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연구자든 아니면은 고등학생이든, 고등학생도 있어요, 수업 중에. 우리는 천문학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머신러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뭔가 판타지 같은 것들은 잠깐 접어두고,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이제 좀 들여다봐야겠죠. 자,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다행입니다. 저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보죠. 저는 어떤 방 안에 갇혀 있어요. 내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저런 것들, 저런 것들. 아직은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물론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 물건의 용도가 뭔지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방에서 탈출을 해봐. 맞습니다. 이거 방 탈출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대학생 이상이신 분들은 방 탈출 게임 뭐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방 탈출 게임을 해보면은 일단 아무런 힌트가 없이 어느 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에는 어떤 사물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물을 적당히 어떻게 조작을 해서
방문을 열고 최종적으로는 방문을 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퀴즈를 풀어서 방문을 열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미루에서 빠져나가는 게 방탈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을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는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이런 물건도 만져보고 이리저리 뭔가를 해볼 것이고 이 물건도 만져보고 이리저리 뭔가를 해볼 것이고 그때마다 여기 있는 문이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 하는 상호작용을 제가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뭔가 물건을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 혹은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야 이것과의 상관관계 이것을 어떻게 엮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 다루는 대상에서 얻어내야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맞는 결과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학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 이번에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건 검은색 주판, 뭐 빨간색 주판, 빨간색 기차, 파란색, 초록색 블럭, 파란색 뭐 안경, 초록색 시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질을 가진 작동상의 장난감들이 있다고 칩시다. 예, 여러분들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아들내미가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둘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자주 듣게 되는 얘기는 이제 물건 치우라고 하는 얘기죠. 자,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한 군데다가 모아놓든지.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물건들을 분류를 해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건들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사실 분류를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보기만 해도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색깔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검은색인 것들, 빨간색인 것들, 초록색인 것들, 파란색인 것들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애석하게도 이 경우에는 똑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주판은 딱 한 분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서 어떤 분류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류가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누군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갖는 게 좋은 방법인지. 그렇지만 어쨌든 분류하는 방법 자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이미 답을 주지 않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학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계학습에는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일 한 가지 뭐 최소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거고 근데 일단은 많이 쓰고 있는 기계학습을 크게 나눠보자면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고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좀 더 유식하게 식으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도학습 슈퍼바이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입력값 xi 뭐 이제 종류가 특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벡터라고 칩시다. 그리고 출력값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벡터값 yi라고 이제 놓을 수 있겠죠. 주어진 x와 y가 있다고 치면은 그 x에서부터 y를 이끌어내는 어떤 함수 f를 찾는 것 이거를 지도학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xi는 여기랑 똑같아요. xi를 가지고 좀 말을 잘못 썼네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는 f를 찾는 동시에 요 y를 찾는 게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입력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도 학습의 경우에 yi는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출력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쓰는 데이터에서는 xi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yi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모양을 알아내는 게 목표가 됩니다.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yi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출력값이냐 하면 우리가 출력값을 보고서 아 이거 마음에 들어. 결과를 보고 이거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좀 헷갈리겠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값과 출력값을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상관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고자 하는 겁니다.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겁니다. 입력값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여기를 적당히 가공을 해서 어떤 함수죠. 그 적당히 가공을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잘 부합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아마 며칠 전에 보셨을 거예요. 어제였나요? 예, 아마 어제였을 겁니다. 어디서 보셨을 거냐면은 황호성 박사님의 톡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포토지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좀 이따가도 나올 거지만 적색 이동을 측방만을 이용해서 재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측광으로부터 얻어낸 적당한 필터에서의 스펙트럼 그 에너지 값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죠? 예. 그리고 여기 시커먼 검은색은 적당히 우리가 이제 피팅을 해야 되는 하는 값이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이런 빨간색 값들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요 포토지라고 하는 저기 그 측광을 이용해서 얻은 적색 편의 값, 적색 이동 값을 예측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도 학습일까요? 비지도 학습일까요?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 학습 같아요? 비지도 학습 같아요? 예.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그맣게. 예, 감사합니다. 지도 학습이에요. 자, 소리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마 풀리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네. 마이크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네. 아마 오늘 동영상 안 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동영상 소리가. 아, 그래요? 네. 그럼 잠시만요. 아직 저기 원래는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틀다 보니까 그것과 이제 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소리가 지금 끊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스템을 잠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이상한 이상한 소리 안 들리시죠? 들리죠? 어떻습니까? 아까 전보다 소리가 나아졌나요? 싱크가 더 좋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도 네, 좋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예. 컴퓨터 사운드를 죽여준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화면에 뭔가 이상한 화면이 나오고 있죠? 예. 스포일러지만 여러분께서는 비밀을 지켜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제 목소리가 흥분하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줄여주시는 방법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께서 스피커 볼륨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지도학습이라고 예, 조용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답이에요. 이건 지도학습입니다. 예, 그리고 제 레이저 포인터로 바꿔주고. 왜 지도학습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력값과 그리고 원하는 출력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값은 분광으로 계산했을 때와 똑같은 적색 이동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입력값과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로 갈 수 있느냐, 그 관계식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피팅을 하나하나 일일이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지도 학습이냐 비지도 학습이냐 하는 거는 머신러닝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통적인 학습, 피팅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표현한 겁니다. 전통적인 학습에서도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될 대부분의 것들은 이 전통적인 피팅에 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파장이라고 하는 것, 파장이 얼마일 때 밝기가 얼마이다라고 하는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자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적색 이동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황우성 박사님이 이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형을 가정해서 먼저 피팅할 함수의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복잡한 모양이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물리적인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먼저 한 거죠. 혹은 다양한 이제 관측을 통해서 이런 모양이 자주 나오는구나 하고 어쨌든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템플릿에 해당되는 피팅 함수를 먼저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에다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런 파라미터들을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피팅된 값으로부터 뭐 천체의 종류, 뭐 이게 별인지 은하인지 아니면 뭐 이게 나선 은하인지 타원 은하인지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적색 이동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천문학을 공부하시든 어떤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든 간에 자연 데이터로부터 어떤 것을 얻는 대부분의 과정들은 전통적인 과정들은 다 이런 걸 거치는 거예요.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 앞에서는 우리가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템플릿, 함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선형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로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지수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예요. 그 함수를 가지고 피팅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함수의 모양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애매하죠. 학습 전략이 대체 뭐냐? 예, 저도 애매해요. 그 학습 전략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의 방법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있을 때 거기다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을 우리가 지정해서 주면 그 전략에 맞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준다는 겁니다. 갸우뚱하죠. 예, 갸우뚱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갸우뚱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볼게요. 머신러닝이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함수 모양을 넣지 않아도 된다. 예,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던 거였죠. 뭐 이런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추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주 뻔하죠. 네. 그렇지만 저는 답을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답을 얘기하면 강의가 너무 일찍 끝나거든요. 예, 여러분들 뭐 예상을 하시다시피 그냥 선을 그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런 꼴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아무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있을 정도가 되면은 수학은 어느 정도 하신다는 뜻일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요거를 이제 X축, Y축을 조금씩 뭐 스케일을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결국 스케일을 바꿔서 이런 리니어한 모양을 만들면은 그때서야 아 우리가 이 모양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꼭 뭐 단순한 문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갖게 되는 많은 문제에서 웬만하면 이런 모양을 스케일을 뭐 파라미터 어떻게든 바꿔서 이런 모양을 갖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점을 마구 찍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벌써 차원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평면이 있으면 좋은데 과연 평면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울퉁불퉁한 모양을 갖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가 있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관계가 있다는 걸 보이려고 제가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함수를 제가 찾아서 넣으려고 하면은 아주 골치 아프겠죠. 도대체 무슨 함수를 넣어야지 이거에 할 것인가? 물론 고대에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강의를 하셨던 박창범 교수님이나 아니면 박명구 교수님들 같은 고대에 활동하셨던 그런 석학들께서는 이런 다양한 모양들에 대해서 어떤 피팅 함수가 좋을 것인지에 대한 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가르치셨던 고대의 교수님들이 이런 짓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교수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거죠. 뭐 선천적이든 학습에서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쨌든 찾긴 찾아준다는 거예요. 관계식을. 그래서 정확한 관계식 모양을 처음에 잘 모르더라도 학습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상관관계를 새로이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주구장창 리니어한 평면으로만 찾아야지 하면은 관계식을 찾지 못하던 것이 이게 굴곡진 요 모양을 만들면 관계식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새롭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하면은 제가 함수 모양, 피팅 함수의 모양을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강점으로는 아주 복잡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 자체는 아주 자명합니다. 제가 그린 이런 선 모양을 대충 따라갈 거예요. 문제는 이걸 함수 모양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물론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는 함수 모양을 만들지 않고 뭐 조금씩 자른 다음에 요 파트만 뭐 나타내는 뭐 함수를 만들고 여기만 하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를 뭐 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어쨌든 관계의 수학적인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도 머신러닝은 쓰기가 좋습니다.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히 그래도 단순화를 해서 한 거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복잡한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일단 함수를 찾아내면 머신러닝은 보통 이거를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리니어 함수 같은 경우에 별 차이 없겠죠. 근데 복잡한 함수 같은 경우에 빨리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관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은 A에서 B로 가는 관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관계는 이론적으로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정직하게 계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요? 오늘 오전에 보셨던 김주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특히 오늘 강의하셨던 엠바디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모든 스텝은 다 정직하게 다 알려져 있어요. 데이스티 퍼터베이션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져 있고 중력 계산이야 중력 계산이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려져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A에서 D로 가는 건데 중간에 몇 단계가 더 있어야 되고요. 물론 각 단계가 알려져 있긴 합니다. 수학적으로.
근데 뭐 여기로 갔다 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여기로 갔다가 뭐 여기로 계산을 하려면 앞 단계 몇 개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값이 다시 뭐 여기로 뭐 회귀해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시스템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라인들 하나하나는 다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론을 알고 있는 거랑 여기서 여기를 실제로 계산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머신러닝은 A에서 D로 바로 바이패스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뭐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야기까지 들으셨을 때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주 희망찬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계실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머신러닝의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아주 자명한 단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자명해요. 이 그림이 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아재에 속하시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머신러닝의 단점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까 했었던 장점을 뒤틀어 보면 돼요. 장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머신러닝은 관계식이 많이 복잡한 경우에도 얻어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복잡한 경우에 그걸 잘 찾아낼 뿐만이 아니라 실제 관계는 아주 단순한데도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얻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기껏 함수를 찾아내는데 그 함수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학부생, 대학원생들인 경우에는 아마 교수님들, 지도 교수님들께서 이런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킬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분포로부터 어떤 간단한 관계식을 얻어내고 그 관계식의 모양이나 물론 자료 그 자체로부터 얻어낼 수도 있죠. 자료 그 자체나 그 자료의 관계식으로부터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값과 이 값 사이에는 어떤 물리적인 기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의미 혹은 어떤 영감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가지도록 교수님께서 많이 훈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세대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나이 드신 교수님들일수록 이런 감각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감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값만 계산할 게 아니라 보통 자연과학을 하는 분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자연의 기작을 발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근데 머신러닝에서 구한 함수는 되게 모양이 복잡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함수의 모양을 보고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피팅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신러닝에 아까 맨 처음에 머신러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머신러닝을 할 때는 제가 피팅 함수를 미리 마련을 해두는 게 아니라 학습 전략을 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 전략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데 머신러닝에서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피팅을 할 때는 대신에 이제 물리 변수들을 뭐 어떤 코에피션트나 뭐 어떤 더해지는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양을 이리저리 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넣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값이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요 값에서 요 값 범위가 있겠거니 하고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이 피팅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각과 머신러닝에서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그 감각과는 그게 반드시 같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많이 하다 보면 이 학습 전략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감각이 또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기존의 피팅에서 얻었었던 감각 플러스 여러분들이 또 새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머신러닝에 있는 방법론을 제대로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수고를 더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는 no free lunch라고 합니다.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 노프리런치라는 게 뭐 어떤 이제 정보 이론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방법론을 이용했더니 뭔가 더 좋은 기존에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비해서 더 좋은 뭔가가 이렇게 결과가 창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이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뒤에서 한 거예요. 그 수고량까지 합쳐놓고 보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랑 그다지 큰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정보 쪽에서 노프리런치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뭐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뭐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 더 좋아 보이는 거를 익히기 위해서 수고가 더 필요한 거죠. 더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수고가 필요한 거고요. 예, 뭐 이런저런 머신러닝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머신러닝이 무조건 옳다, 뭐 이렇게 하는 장밋빛 미래를 갖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기계학습,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미래를 많이 펼쳐놔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쓰던 피팅이나 이런 방법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께서는 야, 그깟 머신러닝 해봤자 소용없다, 그냥 너 하던 거 원래 이런 거 해라 하고서 새로 머신러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욕을 꽉 꺾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가끔 있어요. 우리는 중용을 취해야겠죠. 어떤 경우에 머신러닝을 쓰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지. 예. 오늘과 내일의 두 번의 수업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뭐 나 앞으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혹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을 때 어떤 파트에다가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면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데이비드 파킨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호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호주 맞죠? 네, 호주일 거예요. 아마도. 예, 아무튼 영어를 잘하시는 분, 잘한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서 예,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소개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만든 슬라이드에서 예, 제가 베껴온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슬라이드의 전체적인 목적은 이제 천문학을 할 때 머신러닝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긴 한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비드 파킨슨 박사가 생각하기에 머신러닝이 특히 천문학에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의 분야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전혀 없을 때, 그러니까 피팅 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뭐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무런 감이 없어서 피팅 펑션을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을 때 머신러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이비드 파킨슨 박사는 암흑 에너지가 어쩌면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앞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갸우뚱 하시는데 아무튼 파킨슨 박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뭐 암흑 에너지가 그러느냐 마느냐랑은 상관없이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건 제가 얘기한 거랑도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물리 법칙 자체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계산하는 것이 너무 이제 차근차근 정직하게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측광을 이용한 적색 이동값을 계산하는 것 하는 것도 여기서 여기로 오는, 특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관계 자체는 잘 알려져 있는데 B에서 A를 추산하는 것이 어려울 때, 특히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측광이죠. 측광, 적색 이동 같은 경우에도 스펙트럼이 어떻게 필터를 거쳐서 이미지로 가고 그렇게 되는 A에서 B로 가는 것 자체는 잘 알려져 있는데 B로에서 A로 가는 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여태까지는 김주환 교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강의를 하실 그런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한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여태까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필요한 컴퓨터 자원이 너무너무 늘어남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컴퓨터 파워가 발전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딸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세 번째, 이 말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파라다임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녀석을 찾는 겁니다. 뭐가 이상한 건데요? 모르죠. 근데 사람은 어떤 걸 보고서 얘가 이상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노운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파킨슨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에서 천체에서 어떤 이미지를 보게 돼요. 이거였군요. 네. 아마 요 세 번째 거에 대해서는 파킨슨 박사가 이런 예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늘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들, 좀 가까이 있는 녀석들은 좀 이렇게 보이겠죠. 다 은하 얘기예요. 뭐 좀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이미지를 봤는데 제가 있어요. 하늘을 봤는데요. 그러면은 사람이 보면은 이거 이상하다. 왜 하늘에 이런 게 있지?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들이 합쳐서 뭐 한 수백억 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99.9999999%는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여다보기 힘들 테니까 결국 컴퓨터한테 맡겨야 될 거예요. 컴퓨터한테 이 데이터를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라라고 뭐 우리가 뭔가 함수를 짜가지고 이거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고 뭐 별 있으면 별 방법대로 계산을 하고 은하가 있으면 은하 방법대로 계산해가지고 분석을 하라고 시키겠죠. 근데 얘를 만나면 그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는 이상한 거다. 분명히 누군가가 장난을 쳤든지 아니면 하늘에 뭔가 기존의 과학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 뭔가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걸 컴퓨터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기존의 컴퓨터 쓰는 방식으로는 얘를 모델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새로 나오는 녀석이 제 얼굴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누군가가 제 얼굴을 모델링하게서 넣겠지만은 뭐 이제 여기 이제 제 얼굴 말고 이제 개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 맞나요 이거? 그렇죠. 풍선. 예. 풍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풍선 모델링을 하면은 실제 개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요거를 트레이닝한 다음에 요게 아닌 녀석들은 무조건 걸러내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때 머신러닝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비지도 학습인 거죠. 얘만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요. 인풋 이미지만. 그런 다음에 이상한 게 나오면은 얘랑 같지 않을 확률을 뭔가 이렇게 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때 머신러닝이 좋은 것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 파킨슨 박사가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에다가 한번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보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머신러닝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썰을 풀었고요. 여러분에게 조금만 됩니다. 네. 네. 예. 질문이 안 들렸죠? 자, 이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들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리피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요거를 설명을 했을 때는 이게 뭐 99.999999999%는 제대로 된 걸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갔는데, 만약에 이런 이상한 녀석들이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작지 않고 뭔가 유의미한 확률이 있다, 유의미한 확률로 이상한 녀석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던 뭐 제 얼굴이라든지 뭐 강아지 얼굴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나 말도 안 되는 케이스잖아요. 물론 이제 데이비드 파킨슨 박사가 요 얘기를 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거를 보면은 전파 관측의 경우에요. 전파로 이미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이제 심심한 이렇게 뭐 은하들이 점으로 나오거나 뭐 가까운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대부분 이런 보링한 이미지들인데, 가끔 가면은 뭐 어떤 희한한 오브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저기서 예를 든 것처럼 뭐가 잘못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는 흥미 있는 천체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 확률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아까서도 말씀드렸듯이 요것과 요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이 피팅 펑션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트레이닝을 시킬 때부터 요런 거는 A 부류, 뭐 요런 거는 B 부류라고 뭐 나름대로 라벨링을 조금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비지도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녀석들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작기는 작기 때문에 아마 샘플에 있어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런 이미지들도 넣어주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이상한 놈들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긴 알려줘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그냥 랜덤 노이즈 같은 거 뭐 이렇게 임의로 만든 이미지들을 뿌려볼 수도 있겠죠. 그건 아마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살려도 되는데 여기는 지워야겠죠? 혹시 다른 질문이 올라온 거는 없죠? 예. 그러면은 여기 계속 뭐가 떠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불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만 얼른 지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강의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다가도 화면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여러분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덜 지워져서 그런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안 보이는군요. 어차피 괜히 지웠네요. 시간 낭비 그만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그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천문학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 천문학에서 사용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뭐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뭐 치더라도 뭐 한 10몇 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물론 머신러닝을 어디까지를 머신러닝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긴 한데, 머신러닝이 정말 많이 사용된 분야가 몇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트가 측광을 이용한 적색 이동이에요. 아까 좀 계속 나오던 얘기죠. 포토지를 계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한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분야예요. 이미 황우성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보통 적색 이동을 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재느냐,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잽니다. 천체가 있고 그 천체를 망원경을 이용해서 빛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모은 빛을 광섬유를 가지고 분광기에다가 보내요. 분광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빛이 들어올 때는 여러 파장의 빛들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파장별로 빛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장별로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위에 써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 있는 선들이 각각 어떤 원자,
이온 혹은 분자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다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측정을 많이 해놔서 각각의 원자, 분자, 이온에서 방출 혹은 흡수되는 빛들의 파장이 얼마인지를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하면은 파장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멀리 있는 빛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팽창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에서 그 빛, 그 원자, 분자, 이온에서 나오는 그 빛들의 파장을 쟀을 때보다 더 살짝 길어진 파장을 갖는 데서 이런 것들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이를 재면은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값을 잴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충분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찍으면은 적색 이동은 거의 아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측광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망원경에서 뭘 찍느냐 하면은 스펙트럼 분광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는. 그런데 분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을 찍어요. 물론 우리가 하듯이 카메라를 그냥 찍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필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필터는 빨간색에 가까운 빛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어떤 건 파란색 빛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하나의 필터에서 나온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스펙트럼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은 각각의 필터가 각각의 파장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잘 하는지 빛을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들여보내주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컨볼루션을 한 어떤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는 아주 명확합니다. 스펙트럼이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필터의 어떤 이게 반응, 이 함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서 이 필터를 걸었을 때는 어떤 밝기로 나올지 이 필터를 걸었을 때는 밝기가 어떤 게 나올지를 정확히 거의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펙트럼이 잘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요거에서 적색 이동을 계산하는 것도 물론 잘 알려져 있죠. 문제는 그 과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요 정보만 가지고 여기서 얻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적색 이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며칠 전에 황우성 박사님께서 주구장창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이렇게 이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천체의 광도 혹은 천체를 여러 개의 필터로 찍은 아예 이미지 자체 이런 것들을 입력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천체를 스펙트럼으로 계산을 했을 때의 적색 이동값을 우리가 출력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색 이동을 모르는 녀석에 대해서 그 트레이닝한 모델을 넣었을 때 얼마나 예측을 잘하게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여기 예를 들어도 보이는 이제 두 개의 그림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서로 다른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X축에 있는 것들이 분광을 이용했을 때 얻어낸 정확한 적색 이동 값이고 Y축이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적용했을 때 나와 있는 그랬을 때의 측광 적색 이동 값이죠. 당연히 이게 이제 딱 이렇게 1:1 관계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불확실한 게 있어서 스캐터가 있습니다. 그 스캐터가 줄으면 줄을수록 당연히 좋은 모델이고요. 여기는 제가 두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머신러닝을 시작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리고 망원경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올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드오션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십시오. 자, 질문이 다 들렸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해한 질문은
여기 보면은 그 레드시프트가 큰 값에서 스캐터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분광 측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머신러닝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관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하기는 힘들고 사실 황우성 박사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시기가 제일 편하겠지만 황우성 박사님이 아마 로그인을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대충 이제 이해하는 바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레드시프트가 큰 데에서는 일단은 분광에서 나오는 에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뭐 물론 이제 분광도 스펙트럼 분광 적색 이동을 계산하는 것도 그 분광 나름이라서 분광기라고 하는 거는 빛을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스펙트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펙트럴 레졸루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광 레드시프트를 더 정밀하게 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정밀도 정도의 차이지 이 값 자체를 완전히 잘못 체크를 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애매한 것들은 여기다가 넣지도 않았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머신러닝의 문제일 텐데 머신러닝에 있어서 혹은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이 측광 적색 이동을 계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해진 개수의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이런 정해진 몇 개 안 되는 개수의 필터로 했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스펙트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패턴이 다른 그런 천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저기 멀리 있는 퀘이사예요. 퀘이사는 굉장히 먼 우주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빨간색으로 보이게 될 거거든요. 멀리 있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 은하 안에 있는데 빨간 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 둘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펙트럼을 자세히 보면 당연히 달라 보이지만 그거를 몇 안 되는 이런 필터로 보면은 두 개가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퀘이사랑 이렇게 별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적색 이동을 예측하는 게 뭐 0점 몇 차이가 아니고 뭐 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머신러닝의 방법론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그거는 좀 대답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은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머신러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었던 분야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이 그림으로부터? 은하의 모양 부분입니다. 은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것도 제 생각에 황우성 박사님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황우성 박사님한테 안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천문학 수업을 이제 들어보셨다면은 은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게 나선 은하냐 타원 은하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은하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은하가 전체 진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은하의 모양을 이해했을 때 뭐 우리가 어떤 이제 빛을 이게 관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은하의 모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기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은하의 모양은 은하의 성질하고도 이제 진화의 단계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은하 전체 성질을 계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분류를 근데 자동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눈으로 하나의 은하를 보면은 물론 이제 깔끔한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떤 은하가 나선 은하고 어떤 은하가 여기 타원 은하가 있나요? 타원 은하가 있기는? 어떤 은하가 타원 은하인지를 천문학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미지가 깨끗할 경우에 그러면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애매모호한 녀석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은하의 경우에 굉장히 잘 훈련받은
천문학과 대학원생 이상만 되면 예, 그러면은 이렇게 분류를 아주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그걸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런 자동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그 천문 관측은 굉장히 큰 영역을 굉장히 깊게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 이번 스쿨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LSST 혹은 베라 루빈 옵저버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천체들을 관측을 하게 될 겁니다. 사진을 찍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 수백만 수천만 개나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한 사람 하나하나 그걸 다 보는 게 힘듭니다. 뭐 숫자가 뭐 10만 개 정도였을 때는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한 10명 정도 되는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이거 분류하라고 시켰다고 해요. 맞죠? 예. 예, 뭐 그런 게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나선은 하냐 타원은 하냐 혹은 뭐 더 깊게 들어가서 뭐 얘가 뭐 E 몇이니 S 몇이니 하는 것들을 자동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예,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 시절 예, 거의 한 10몇 년 전의 얘기예요. 갤럭시 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갤럭시 주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시민 과학, 시빌 사이언스인가요? 예,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갤럭시 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먼저 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주에서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게 나선 은하고 이렇게 생긴 게 타원 은하예요 하고 여러 번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자, 요 그림 하나를 보여줄게요. 요게 나선 은하일까요? 타원 은하일까요?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시스템이 여러 번 질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선 은하하고 타원 은하를 잘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그 다음에 문제를 왕창 냅니다. 자기들이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건 나선 은하일까요? 타원 은하일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스템에 낚인 수많은 아마추어 사람들이 나 이거 문제를 맞추면서 해벌떡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동안에 정보를 긁어 모으는 거죠. 이거는 나선이구나, 이건 타원이구나 하고서 이제 자동으로 라벨링을 딱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인데 사실 이 갤럭시 주가 시스템이 뭐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이 천문학 이런 이게 관측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해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 재능 기부 그거를 한 데이터들을 긁어 모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미지에서는 이런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긴 이미지에서는 이런 답이 나온다를 열심히 머신러닝을 하게 된 다음에 나중에는 사람은 똑 빼버리고 이제 기계한테 시키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은하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특별히 여기서 보이는 거 이제 딥러닝 중에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돌린 다음에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얘가 뭐 타원 은하의 확률이 몇 퍼센트, 나선 은하의 확률이 몇 퍼센트, 뭐 혹은 외소 은하의 확률이 몇 퍼센트, 은하가 아닐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답으로 내놓도록 라벨링한 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킨 다음에 결국 이런 결과를 내놓도록 이제 딥러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은하의 모양, 모폴로지를 계산하는 게 기존의 어떤 피팅 함수 가지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레드 오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린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요즘에는 AI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그 전부터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 김주환 교수님께서 열심히 강의하셨던 시뮬레이션의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복습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시뮬레이션은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우주론 모형을 뭔가 하나를 가정합니다. 뭐 물질의 뭐 밀도 비율은 어느 정도, 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뭐 플랑크 허블 상수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우주론 모형으로부터 현재 혹은 과거의 파워 스펙트럼이 물질의 파워 스펙트럼이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은 초기에 우주 밀도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우주의 초기 상태가 가우시안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하면은 파워 스펙트럼만 알면 초기의 우주 밀도를 생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김지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파워 스펙트럼이 똑같아도 요거의 모양 자체는 살짝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랜덤한 값을 뭔가 하나 던져주라고 했죠. 예. 어쨌든 여기다가 랜덤한 값 하나만 던져주면 초기 우주 밀도의 값을 이제 분포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이 됐든 아니면은 뭐 내일 김주환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어떤 가스 다이나믹스가 됐든 별 탄생이 됐든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기작을 열심히 집어넣으면 초기에서부터 진화한 우주 밀도를 이런 식으로 그 거대 우주가 여기서 잘 보이죠. 이런 우주 밀도를 얻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 은하의 뭐 분포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분석 기법들을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앞에 파트까지는 계산이 그럭저럭 쉽습니다. 뭐 우주론 모형이 있어서 파워 스펙트럼 계산하는 거 정말 쉽고요. 그리고 여기서 초기 우주 밀도 계산하는 것도 물론 여기 이제 그리드 사이즈가 너무너무 커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계산이 그럭저럭 쉬운 편이에요. 근데 박스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초기로부터 현대 우주까지 가면은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어떻게 좀 뛰어넘어 볼 수 있을까? 뭐 이제 좀 야비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려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로 뛰어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머신러닝으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그래서 우주 시뮬레이션을 빨리 해보자. 뭐 정밀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빨리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위에 보이는 그림들이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엠바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서부터 얻은 밀도의 분포들이에요. 아마 김지한 교수님께서 오늘 오전 수업에서 나온 그 박스를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조금씩 자르면은 아마 요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여러분들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2018년이니까 2년 전이에요. 그 어떤 그룹이 요 이미지를 그냥 학습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보면은 물론 디테일은 다르긴 한데 뭔가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요렇게 빨리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얘의 패턴을 그냥 배운 거예요. 얘 패턴을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은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그림들은 그냥 요런 특징 갖고 있고 요런 특징 갖고 있고 요런 특징 갖고 있네 하면은 그 특징을 가지고 내가 맘대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뭐 적대적 신경망이라고 해서 GAN이라고 하는 거를 쓴 건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간략하게 또 내일 이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짜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뭐 일종의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랑 실제가 엠바디 시뮬레이션이죠. 여기서는 엠바디 시뮬레이션이랑 머신러닝으로 한 거랑 뭐 잘 맞는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그 뭐 주요 골자였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분석한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이냐 뭐냐 하고 이제 할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럼 뭐 하고 있느냐?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경희대에서 한 건데요. 어려운 태양 관측 결과를 아까 소개드렸던 그 간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위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자외선을 가지고 태양을 관측을 한 결과예요. 어느 날, 다른 날, 다른 날, 다른 날 관측을 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관측뿐만 아니라 무슨 자력 관측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자력 관측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태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자력 관측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 관측 자체가.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자력이 이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림이 이게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과 이 그림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양에서 일어나는 활동 때문에 어떤 특정한 관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다른 관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거는 요거를 그냥 인풋을 요걸로 해서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신경망을 그냥 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주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AI가 예측해낸 그 자력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이게 관측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박명구 교수님 수업을 하실 때에 제 질문으로 하나가 들어왔던 게 그러면 약한 중력 렌즈를 가지고 저기 머신러닝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박명구 교수님이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중력 렌즈 이미지, 중력 렌즈의 그 이렇게 뒤틀어진 그 정도로부터 실제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다크매터 밀도 맵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역추적하는 것.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 밖에다가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자, 3시 12분이니까 이제 실습을 조만간 할 건데 실습하기 전에도 슬라이드가 좀 많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질문이 혹시 만약 있다면은 지금 한 1, 2분 정도 잠깐 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써주시고요. 없다고 쓰진 않겠죠. 5초만 기다린 다음에 넘어가도록.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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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이 다들 들렸죠? 아마 안 들렸어요?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지금 요 그림,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경우에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요 이미지를 학습을 한 겁니다. 요거를 낼 때는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밀도 섭동을 초기를 만든 다음에 중력과 다른 물리 효과들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얻어낸 게 이미 이건데 지금 요 예에서 요거를 만들어낼 때는 그냥 요 그림만 보고 학습을 한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인 효과는 얘에 대해서 얘가 실제로 뭔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과연 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거냐 이 얘기인 거죠? 네, 사실은 이 논문이 나왔을 때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제 그 저널클럽에서 이 논문을 이제 봤는데, 그때 몇몇 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니, 이따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서 이게 과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분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정말 이게 그 첨단에서 이렇게 우주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테크닉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정밀도 싸움에 들어간 판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 해고서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양한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대충 그렸지만 요거 말고 더 정밀하게 그리고 뭐
여기는 히스토그램 뭐 파워 스펙트럼 요거 2개로만 끝날 게 아니라 뭐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현재 천문학에서 머신러닝을 주도하고 있는 집단들은 많은 경우에 천문학을 베이스로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그쪽에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하루가 멀다고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천문학에 머신러닝이 별로 안 쓰이고 있네? 별로 안 쓰이고 있거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가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돼서 마구 달려듭니다. 여기다가 내 테크닉 적용해봐야지, 테크닉 적용해봐야지. 그래서 테크닉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가져 할 만한 그런 분석은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물론 조금씩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박사님께서 물어보셨던 정말로 이렇게 실제 첨단에 있는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볼 만한 어떤 분석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어요. 인식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 필드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게 함정입니다. 제가 오늘 뒤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할 거겠지만 머신러닝을 하는 건 좋은데 머신러닝만 이용해서 결과를 내놓으면은 아마 여러분의 동료나 아니면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논문을 썼을 때 저희 레프리는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네, 질문이 3개가 지금 올라왔네요. 자, 4개가 올라왔군요. 자, 첫 번째.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여 은하 분류를 하면 지금까지 했던 분류와 많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지도 학습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서 은하 분류를 하는 게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지도 학습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은하 분류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분류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분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줄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느냐?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하의 분류에 있어서 기존의 사람들이 이제 A, B, C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은하 분류를 한 것과는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성공적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찾을 수는 있는데 찾은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엔바디 시뮬레이션과 간을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간이 얼마나 더 빠른지 궁금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조금 전에 엔바디 시뮬레이션 그 김지환 교수님께서 주신 그 데이터 돌리는데 얼마나 걸렸죠? 20초죠? 이거는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돌아가면 일단 굉장히 빨라요. 트레이닝 시간, 그게 아주 좋은 점이죠. 노프리런치가 거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트레이닝 시간을 사람들이 적용을 잘 안 하죠. 트레이닝 한 시간을 이렇게 숨겨두고. 트레이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특히 이제 내일 제가 얘기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게 심합니다. 트레이닝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싸움인데 사실 이제 논문을 낼 때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하죠 보통. 측광 자료를 통한 적색 편이 머신러닝 연구에선 아웃풋으로 무슨 양을 도출했었나요? 측광 자료로 스펙트럼을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 바로 적색 편이 값을 구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 결과는 적색 이동값을 내줘야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을 내면 그건 너무 가짜 아니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누군가가 원한다면. 그렇지만 사람들이 1차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적색 이동값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웃풋이 적색 이동값을 갖게 됩니다. 혹은 적색 이동값이 어디서
어느 범위에 있을 확률을 주게 되죠. 뭐 사실 두 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머신러닝으로 나오는 결과는 러닝에 사용된 결과가 알려주지 못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나왔을 때도 해당 결과에 대한 물리적 해석이 가능한가요? 머신러닝으로 나오는 결과는 러닝에 사용한 인풋 데이터,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머신러닝에서 사용된 결과는 지도학습을 트레이닝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상한 계산 때문에 뭔가 나올 수는 있는데 믿을 수는 없겠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경우에 좀 의아해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상도를 굉장히 높이면 기존의 해상도 작은 박스의 시뮬레이션에서 못 봤었던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한 거에서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결과가 지도학습에서 나올 수는 없죠. 나오더라도 믿을 수가 없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나온 질문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벌써 3시 20분입니다. 저는 사실 2시간 강의를 과연 다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뒤에도 할 게 좀 있거든요. 자, 드디어 나도 머신러닝 해보고 싶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뭐 머신러닝 이거 듣고서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꿈은 크게 가져봅시다. 머신러닝을 하려면 어떤 툴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여러 가지 요즘 하도 머신러닝이 핫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웹사이트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사이트도 그럴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의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 패키지는 이겁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이 패키지는 요런 뭐 테크닉으로 들어가 있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패키지를 쓰지 않더라도 요 사이트를 들러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스트로 ML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천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을 할 때는 요 scikit-learn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scikit-learn 사이트에 가보면은 크게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지도학습에 대해서 여기서는 classification, 분류죠. 그리고 regression, 획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특히 이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종류다.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 분집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dimensionality reduction, 이거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가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도 상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관관계를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파라미터들끼리 어떻게 적당히 조합을 해서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보면 지도학습이죠. 어떤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A라는 분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B라고 하는 분류라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경우에 대해서 답은 알고 있다고 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도학습에 해당하고요. 출력은 벡터를 씁니다. 벡터는 이제 n차원의 벡터인데요. 그 n차원에서의 n개는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그 분류의 개수에 해당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특정 타입일 확률을 갖게 됩니다. 자, 말을 좀 어렵게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어진 이미지가 빨간 색깔이 되게 많으면은 빨강으로 분류를 하고 초록으로 분류하고 파랑으로 분류를 하자 라고 해서 입력값이 정말 빨강인 이미지가 나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 빨강이니까 출력값을 1, 0, 0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일 확률이 1이고 초록, 파랑일 확률은 없으니까 그냥 0을 두겠다는 거고요. 얘는 빼도 박도 못한 초록이니까 0, 1, 0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제 회귀라고 하는 게 회귀 여기 아니고 회귀입니다. 리그레션.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으면 이 점들을 있는 어떤 커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회귀예요. 종류는 역시 지도학습이고요. 그리고 출력은 벡터죠. 제가 벡터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스칼라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회귀 값의 이제 대표적인 예제가 여태까지 주구장창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 측광 적색 이동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력 값은 이제 각 필터에서 나온 광도가 될 거고, 출력 값이 뭐 적색 이동 값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지도학습의 두 가지 예로서 이제 분류와 회귀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렸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분류랑 회귀가 뭐 서로 그렇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고 두 개는 서로 섞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분류에서 했었던 것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둘 다 출력의 벡터라서 그래요. 분류라고 하는 거를 아까 보면은 0, 1, 0, 1, 0, 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치 각각의 패턴이 나올 확률을 주는 그 벡터 확률 함수죠. 확률 함수를 출력 값으로 나타내는 리그레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경우에 그 리그레션 하는 함수가 이렇게 연속적이지가 않겠죠. 혹은 회귀 문제도 분류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귀 문제로 이제 이거를 생각할 경우에는 적색 이동값 하나를 뭐 적당한 뭐 0.035라고 하는 정확한 값을 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0에서 0.01 안에 들어올 확률 몇 퍼센트, 0.01에서 0.02 안에 들어올 확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특정 적색 이동값이 0에서 0.01 안에 들어온 걸 하나의 카테고리, 0.01에서 0.02로 들어온 걸 다른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이 측광 적색 이동 문제도 분류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류랑 회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완전하게 분리된 개념은 아니고 필요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클러스터링, 군집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들었었던 그 장난감 정리하는 거, 그리고 여기 질문에도 있었었던 그 새로운 뭔가를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군집화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종류가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그룹 번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 그룹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출력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표시해드린 거는 이제 다양한 군집화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각각의 이 줄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데이터들이에요. 여기 이제 점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이제 이건 다른 데이터, 다른 데이터, 다른 데이터인데 각각에다가 어떤 머신러닝 기법, 다른 머신러닝 기법을 하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다른 그룹들인 거죠. 그리고 역시 비지도 학습으로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차원 축소입니다. 이것도 비지도 학습이고요. 왜냐하면 그냥 벡터를 그냥 던져주니까요. 출력은 저차원 벡터예요. 이 경우에도 이게 주어진 데이터들 중에서 가까운 데 몰려있는 녀석들은 저차원 벡터에서도 여전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그리고 원래 스페이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끼리는 저차원 벡터로 가서도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계 학습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얼굴을 입력을 받습니다. 사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미지로만 만들어도 뭐 수백 바이 수백 픽셀을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나타내려고 하면 수백 곱하기 수백이니까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적은 숫자의 값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차원 축소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라는 식으로 굉장히 적은 수의 샘플을 가지고 합치면은 이 이미지가 나오고 다른 식으로 이제 코피션트를 바꾸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물리를 들으셨으면은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차원을 축소했을 때에 각각의 차원 축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의 이미지들은 요거에다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거 조금을 더하면은 이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요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요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하다는 것이 이제 차원 축소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로 주구장창 떨었으니까는 이제 슬슬 이제 실습을 시작을 해봐야 돼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지도 학습에서 분류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주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존재해요. 색깔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A, 뭐 요걸 B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점선으로 제가 그린 거는 제가 대충 그린 거예요. 실제 분포가 A와 B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화면에서는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진한 색은 제가 머신러닝을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돌릴 때 지도할 때 학습할 때 직접 넣을 자료예요. 영어로는 이게 유식하게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죠. 연한 색은 뭐냐면 나중에 머신러닝 다 끝나가지고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얘가 정말 잘 동작하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쓸 자료예요. 이거를 테스트 셋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을 할 때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필요하다는 거 일단은 여기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트레이닝 셋들이 쭉쭉쭉쭉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떤 요 위치에 있는 녀석이 뭐가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얘는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풀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빨간색들이 이런 식으로 분포에 있다는 건 알고 파란색들도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여기 동그라미에는 빨간색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파란색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 하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거는 가까운 녀석 몇 개를 골라봅시다. 가까운 녀석 몇 개를 고른 다음에 빨간색이 더 많냐? 파란색이 더 많냐? 빨간색이 더 많으면 얘도 빨간색일 가능성이 높고 뭐 파란색이 많으면 파란색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Nearest Neighbors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제가 밑에다가 뭐가 이상한 코드를 하나 적어놨죠. scikit-learn에서 Nearest Neighbor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패키지를 쓰라는 뜻입니다. Nearest Neighbor 방법만 있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빨간색이 있을 확률 분포, 전체 확률 분포, 파란색이 있을 확률 분포, 이거를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서 전체 모양을 맵을 임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포를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라 하면은 모양이 괜찮게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실습 때도 해볼 거지만 보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기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 써야 되거든요. 혹은 경계선을 하나 그어보자. 어떻게 잘? 그 잘이라고 하는 게 애매하긴 한데 그건 이제 학습 전략에 들어간 거라서 그렇죠. 다른 타입의 트레이닝 셋을 제일 잘 나누는 경계선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합니다. 혹은 스무고개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적당히 좋은 선을 하나 골라요. 이쪽은 다 빨간색이네. 오케이. 여기는 이 동네는 빨간색이 많은데 여긴 파란색이 많죠. 오케이. 잘못 그었네요. 여기다 그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안 나눠지죠. 얘는 또 나눠. 그러면 여긴 파란색, 여긴 빨간색. 오케이. 여기는 파란색. 오케이. 여기는 좀 더 나눠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뭐 한 축으로 뭐보다 크냐 뭐보다 작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죠. 이런 조건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트리 구조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쭉쭉쭉쭉 따라가서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어떤 연산을 하게 되고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다른 연산을 하게 되고 이런 연산의 종류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주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요걸 디시전 트리라고 해요. 디시전 트리를 하는데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전체 트레이닝 셋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이렇게 샘플링을 조금 한 다음에 걔에 대해서 디시전 트리를 했더니 요런 노란색이 나왔어요. 근데 트레이닝 셋 중에서 다른 식으로 샘플링을 또 뽑아가지고 거기다 디시전 트리를 골랐더니 어라? 조금 다른 녀석이 나오네. 또 조금 다른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다 디시전 트리를 했더니 또 다른 파트가 나와요. 요것들을 적절히 이제 섞어주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요런 걸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물론 요거 외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테크닉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로만 떠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흥미를 주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 아마 안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들은 어디서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켜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다 적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아마 이 아스트로 이제 천체물리 이 여름학교에 대해서 그 방법을 익힐 때 SSH 접속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주피터 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접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이메일을 받은 거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뭐뭐뭐고 몇 번으로 접속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lex.kias.re.kr에다가 포트 번호가 이렇게 땡땡이 있죠. 8700 몇 번으로 접속을 하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왔나요? 아무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다 들어온 모양이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메일에는 여러분들의 유저 이름과 그리고 패스워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다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나와라. 아까 전에 오전 수업에서도 집단 지성이 아주 잘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렇게 분들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 렉스 04번 8704라고 돼 있는데 렉스 몇으로 접속하든 상관이 없나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이메일에 혹시 렉스 몇으로 접속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다면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서 가도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서버로 몰리면 계산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이메일에 몇 번으로 접속하세요라고 돼 있으면은 그 번호를 넣어주시고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운에 맡기겠습니다. 스포일이 되고 있군요. 이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과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랩을 쓰고 있는데 노트북을 쓰고 있더라고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디렉토리 구조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디렉토리 구조와 제 디렉토리 구조가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아마 홈 디렉토리에 ml 밑줄 01이라고 되어 있는 요런 제목이죠. 요런 제목의 디렉토리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걸 열어보시면 tutorial 01.ipynb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성공하면 요것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여러분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접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단지성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접속을 하신 줄 믿어도 되나요? 안 된 분들이 있으면 텍스트를 넣어주세요.
예, 그냥 해도 되리라 믿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수업에서 튜토리얼 할 거는 은하 색깔을 이용해서 형태를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파이썬으로 적혀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뭐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주석을 제가 최대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달아놓긴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파이썬을 공부하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모든 파이썬들은 처음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우스로 여기 있는 첫 번째 블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Enter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냥 빈칸의 네모만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여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고 있으면 여기가 막 별표가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지금 숫자가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왔다는 거예요, 저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패키지, 그리고 파이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본 분석, 뭐 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기본 패키지들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읽어와야겠죠. 제가 슬로한 전천 탐사, 황우성 박사님이 열심히 얘기하셨던 SDSS 은하 목록 중에서 일부만 잠깐 빼왔어요. 데이터 자체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돌리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골라와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제가 임의로 나눴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실행하는 이 블록은 그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데이터가 워낙 적다 보니까 벌써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쓴 거는 판다스라고 하는 이렇게 패키지를 사용했는데,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마치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듯이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주는 패키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식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보면 UR 컬러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GI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morph class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는 카운트는 전체가 이제 데이터가 몇 개인가인데 트레인 데이터는 지금 5,000개를 갖고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1,0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별량들이 평균은 얼마냐, 표준 편차는 얼마냐, 뭐 최소값, 최대값 뭐 등등등등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orph class라고 하는 게 은하의 형태예요. 여기서 1이라고 적혀 있는 값이 타원 은하, 2라고 적혀 있는 게 나선 은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기를 원하는 거는 요 UR 컬러라고 하는 값과 GI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 질문이 올라왔는데 요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Would you like to restart? ask 105.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리스타트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리스타트 하면 다른 분들도 다 망가지겠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색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여기 X축에 그려놓은 것이 UR 컬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Y축에 있는 게 GI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를 그린 거고, 여기 빨간색, 파란색.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지금 타원 은하죠. 타원 은하가 여기 있고, 여기는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은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구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는 잘 티가 안 나지만 사실 여기 중간에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잘 나눠지는데, 그런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접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다음 이제 블록을 보면은 여기 names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머신러닝들의 이제 그 기법들의 이름을 지금 나타낸 거고요. 여기 이제 classifiers라고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요 어레이는 각각의 머신러닝 기법을 실제로 코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3이니 뭐 1.0이니 요거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바꾸지 않도록 하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scikit-learn의 매뉴얼을 보시면서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한번 이리저리 장난을 나중에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Shift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바뀌죠. 자, 머신러닝 기법이 학습한 함수의 모양을 각각의 점들이 뭐 이제 타원이냐 나선이냐 이거를 아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전체 공간 중에서 어디까지를 이 머신러닝 기법이 타원이라고 파악을 하고 어느 영역까지를 나선이라고 파악하는지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기 위해서 임의로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배경에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요 긴 거는 실제로 머신러닝을 할 파트예요. 지금 트레이닝 셋은 5,000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1,000개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드를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어디지? 여기 이제 fish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파트거든요. 간단하죠? 그냥 fish라고 쓰면 fish를 하니까. 여기 보면은 땡땡 100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요 파트가 1,000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개 머신러닝 기법을 다 이용을 할 거고 대신에 트레이닝 셋 중에서는 1,000개만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거고 그리고 각각의 머신러닝이 그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도 출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금방 나왔죠. 점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테스트 셋도 우리가 실제로 정답을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테스트 셋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학습할 때 넣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습이 끝난 모델을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녀석에다 놨을 때 답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계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당연히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얘가 성능이 좋은 거겠죠. 자세히 보시면은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0.37초 만에 끝났는데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가우시안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굉장히 느려요. 제가 혼자서 요 서버를 사용하면서 혼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른 프로세스들은 뭐 0.1초 이내로 걸리는 반면에 걔 혼자 4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강의가 끝날 때까지 안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열심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만 끝나면 나머지는 쭉쭉쭉쭉쭉 빨리 끝날 거라서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살짝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군요. 어허. 안 되겠습니다. 저기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하지 맙시다. 이거 진짜 이게 아니면은 요거는 일단 돌려놓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지금 돌려놓으셨죠? 아마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확인을 하셔야죠. 자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끝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그 데이터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scikit-learn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냥 임의의 데이터고 거기에 대해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 개 서로 다른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해준다.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레슨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달라지면은 최적의 효과를 얻는 머신러닝 기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요 기법이 짱이라더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테스트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 어떤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잘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돌려놓으라고 했었던 거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제일 결과가 좋게 나올 겁니다. 문제는 결과는 좋게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좀 예측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트레이닝 셋을 1000개만 썼잖아요. 트레이닝 셋을 5000개를 다 쓰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1000개 가지고 나왔었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머신러닝 기법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다른 기법보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풋 데이터 개수를 얼마까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놓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주셔야 이 경우에는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보다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내일 딥러닝 때도 뭐 지금부터 얘기해드릴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긴 합니다만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당신이 하는 일에 머신러닝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푼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산 정밀도를 높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머신러닝이 도움이 돼요. 혹은 어떤 데이터에서 우리가 대체적인 트렌드 혹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연현상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잘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머신러닝으로 얻어내는 함수는 보통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함수 모양만 가지고 어떤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그 물리적인 감각을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 혹은 그 물리적인 감각을 얻는데 머신러닝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순 피팅을만으로는 충분치 않은가. 단순한 리니어 피팅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다 잘 나오는데 굳이 머신러닝을 우리가 돌릴 필요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이제 질문이 여기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긴 나와요. 그 결과를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고 직접 돌린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안 믿을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학자라면은 남이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그건 자명한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얘기해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머신러닝은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에 가깝죠. 그 블랙박스에서 나온 결과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상대방을 믿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머신러닝을 쓰기는 쓰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머신러닝만 해서 나온 결과만 이야기하면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석 기법을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예가 아까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빨리빨리 그냥 바꿔치기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뭔가 예쁜 그림이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주론에 대해서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데이터는 우주론에 쓸 수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려면 어떤 숱한 테스트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지 그거를 충분히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웬만하면 파이썬 배웁시다. 파이썬이 사실상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거의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도 있기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좋은 패키지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어려워요.
아마 요즘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 언어로 파이썬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서 C나 포트란도 여러분이 정 원하신다면은 C나 포트란에서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잘 하면은 C나 포트란 못지않은 속도를 만끽하면서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 뭐 원하신다면요. 두 번째, 입력 출력 데이터를 잘 가꿔줘야 됩니다. 물론 다른 피팅이나 이런 데서도 중요하긴 한데 머신러닝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입력과 출력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도대체 뭘 고를 것인가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얘기들은 다른 뭐 피팅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머신러닝에서 좀 심한 거죠.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표준화를 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어진 값을 그냥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뭐 0에서 1까지 뭐 오도록 뭐 이렇게 적당히 뭐 어떤 상수를 곱해줄 것인지 아니면 로그를 씌울 것인지 뭐 아니면 확률 분포를 뭐 계산을 할 것인지.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헷갈리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 MMORPG 무슨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을 뭐 하나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키우고 있는 주 캐릭터의 실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도대체 뭐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레벨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1에서 맥시멈 값이 99라면 뭐 그런 어떤 값이 될 거고, 혹은 1에서 99는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내 레벨을 이 게임에서 허용하는 최대 레벨로 나눈 값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0에서 1로 이제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혹은 레벨은 너무 딱딱 끊어진다. 경험치로 하자. 그러면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경험치라고 하는 게 숫자가 너무 크거든요. 방대하고. 그리고 레벨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리니어 스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험치에다가 로그를 씌운 값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레벨이니 경험치니 다 필요 없다. 그냥 이 게임의 전체에서 랭킹을 가지고 따지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온라인 게임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뭔가 좀 우스워 보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은하의 크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뭘로 정할 거냐? 광도로 할 거냐? 뭐 별의 질량으로 할 거냐? 로그를 씌울 거냐? 아니면 질량 함수에서의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라는 것들이 비슷하게 좀 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칼라 값을 줄 것이냐? 아니면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어떤 배열로 값을 줄 것이냐? 이런 형식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에 사용할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몇 개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분포가 과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잘 대표해주는 그런 분포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 머신러닝, 내가 쓰고자 하는 기법의 주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해봐야겠죠. 정의가 뭐냐, 뭐 디시전 트리가 뭐냐,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뭐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것, 내일도 얘기 나올 건데 머신러닝에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빨간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꾸불꾸불한 거를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줘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함수를 최소화해서 답을 찾을 것인지, 이것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접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아카이브보다 블로그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아카이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여기 이제 링크를 걸어드리는데,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학문의 최신 소식들, 논문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특히 천문학 하시는 분들 여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논문들보다 어쩌면 블로그가 여러분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보다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팁이었고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가우시안 프로세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는 나중에 Q&A 시간에까지 나오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정확히 4시기 때문에 질문은 좀 이따가 김주환 교수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받도록 할게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